요새 시장은 거의 갭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려운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9일 만에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9일 만에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유출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중국 5월 M2 증가율 예상 상회입니다. 중국의 5월 M2 증가율이 13.2%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위안화 신규 대출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위 키워드는 모바일 게임주 강세입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주의 강세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면서 지표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선방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M2 증가율이라든지 위안화 신규 대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것을 보이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완화 경기 부양 쪽에 나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움직임도 좀 부분적으로는 감지가 되고 있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 중국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한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향후의 정책 방향, 물론 통화라든지 인프라 그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일단은 경착륙 쪽에 일단 좀 무게가 가는 모습인데 1분기에 GDP 성장률이 8.1% 정도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14.3%에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6.8% 상당히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PMI 지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이 신규 주문이 49.8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의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은 상황. 그래서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좀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좀 정책 향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2008년도 때 이 대규모 경기 부양 약 4조 위안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쪽이 추가로 재현될 가능성은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림자 근육의 과도한 성장이라든지 또 지방 부채가 또 상당 부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향이 있을 때 일단 통화 정책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5월 달에 지준율 50bp 인하를 했고요. 기준금리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연내 만약에 두세 차례 지준율 추가를 인하를 한다면 정책 출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근데 효과는 일단은 조금 중립적인 좀 약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를 하게 되면 정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또 효과는 좀 높지 않을까. 특히 증시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은행 예대 비율 규제 완화도 좀 중립적인 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부양은 하겠는데 그 규모가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통화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뿐만 아니라 좀 브릭스 자체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이번에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2.2%에서 1.9% 하향 조정을 했고요. 특히 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브릭스 쪽인데 일단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경제 수준율이 좀 둔화가 되었고요. 특히 인도 쪽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인도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 5.3%입니다. 그래서 8분기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8.1%인데 그러니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 러시아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쪽에서 허리를 일단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는 매크로 지표 자체에서 경기 둔화 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로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플러스 선전한 데가 독일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2분기 또는 3분기 연속 하락을 하면서 소프트 패치, 그러니까 일시적 경기 둔화냐 아니면 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느냐 부분인데 일단 보여지는 지표로서는 좀 매크로 지표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요.
네, 일단은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FRB라든지 ECB에서 좀 보다 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좀 어떤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뭐 브릭스 국가 중에서도 중국도 문제지만 인도가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은 그렇게 뭐 크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 중에서 오늘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많이 돋보이는 게 모바일 게임주들 많이 돋보입니다. 오늘 뭐 메신저로 이런 농담도 막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갖고 모바일 게임만 하느냐, 뭐 그래서 뭐 모바일 게임주가 이렇게 뭐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주는 아니고 뭐 게임주 대장인 NC소프트, 넥슨에서 이제 뭐 넥슨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 오늘 뭐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좋은 편인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 스마트 기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그런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20에서 30%씩 최근 2년 동안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만큼 매출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보면 이익은 또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은 약간 단점이 되겠지만은요. 일단 외형성 등이 꾸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호재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PC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게임과 달리요. 모바일 게임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어떤 현재 1, 2위 구조, 1, 2, 3위의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여전히 관심권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인터넷 PC 게임 대비 PL이 그렇게 아직도 높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워낙 더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저는 어떤 모바일 PC, 모바일 게임도 좋겠지만 오히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넥슨과 결국 NC소프트가 만났는데요. 이게 무슨 다른 이상한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인수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가격도 정말 현재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넥슨과 NC소프트가 만나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불만스러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매도의 압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앞으로 뭐 성장성은 뭐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스페인, 뭐 일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도된 게 일요일날 오전이었는데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하는 쪽에서는 하루 만에 분위기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지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최대 1,000억 유로가 이제 지원이 된다는 얘기하면서요. 실제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1,000억 유로가 생각보다 3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 이제 한시를 놓았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동전의 양면도 아니고요. 바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규모는 2,000억 유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억 유로만을 활용했군요. 턱도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심지어는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다, 스페인.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도저히 해결 국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첫 번째 그런 분위기가 싸해진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의 총선에 대한 한 걱정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 투자가들 사이에서는요.
물론 지금 그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은 밤 시간에 나온 뉴스를 훑어보면 그리스가 과연 그 아무리 좌파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그 유로존에서 이렇게 떠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다소는 희망적인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떠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계속해서 유로본드가 되고 어떤 것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기존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구간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동안의 경험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2008년 이후에 총 그리스에 2번 있었죠. 이태리 있었죠. 포르투갈에 그동안 꾸준하게 구제금리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있었지만 주가의 반등은 하루 이틀 정도뿐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런 구제금리 소식이 실제 미국에서는 환호성을 일으킬 수 없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석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뭐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였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글쎄 뭐 ESM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일단 뭐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급등했습니다. 근데 뭐 이탈리아 국채 금리 10년물까지 뭐 1월 이후 처음으로 6%대로 올라오면서 자 이게 위기가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 김현봉 연구원께서 유로존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 정치권에서 민심이 중요하듯이 지금 유럽 문제도 좀 그러니까 투자 심리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다만 금전적인 게 질서 없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지금 뭐 절차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습니다.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호재인데 이게 일단 은행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자니 또 이탈리아가 또 문제거든요. 그리고 CDS 뭐 자료를 준비했지만 스페인이 지금 6.5% 또 올랐어요. 일단 뭐 유동성을 지원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탈리아도 좀 불똥이 튀었는데 또 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보다도 또 처음으로 5개월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또 이탈리아 내 유니크레딧이라든지 인테사, 산파울로 이런 은행들의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3년 넘게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독일에서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 작은 나라 하나에도 자금 지원하는데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의 뭐 입장이 빨리 선회가 되었고 어떻게 좀 막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는 좋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추후 일정을 좀 보시면은 뭐 이번 주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 총선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스 정부에서도 난해한 입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기 이슈를 보자면 6월 17일 날에 뭐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일 날에 벤 버닝 회장이 항상 지금 2달 만에 일단 뭐 의회 증언에서 코멘트를 한 게 준비가 되어 있다니 프리페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다만 22에서는 요번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21일 날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아마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달 말에 뭐 빠르면 이달 말이고 늦어도 다음 달이 될 것 같은데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또 한 번 파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 뭐 국제 신용평가사가 무디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피치라든지 S&P도 있잖아요. 뭐 그런 또 어떤 뉴스에 의한 또 불확실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민심을 중요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좀 어떤 좀 강력한 이벤트를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FRB에서 하든지 ECB에서 하든지 또는 유로존 내 유로본드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좀 확실한 어떤 사항이 있어야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전까지는 역시나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하나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 뭐 뉴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야말로 뭐 희비가 교차한다고 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뭐 등락이 엇갈리는 좀 이런 장세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긍정적인 재료가 좀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갭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상승갭이 나왔던 반면에 또 오늘은 하락갭이 나오고 정말 뭐 정신없이 시장이 뭐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야말로 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한번 방향 거꾸로 타면은 뭐 만회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시장에 뭐 계속 뭐 흔들리고 있는데 뭐 관계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뭔지 그런 부분을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위 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의 웬만한 시장 자체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시장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라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죠. 홀짝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홀짝을 잘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돈을 잃는 판으로 가기 때문에요. 정말 이것을 그 다음날에 갭 상승할지 갭 하락할지를 맞추면서 매매하는 것은 그런 매매 자체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주식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선택은 두 가지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소위 이익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주식군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익의 가치가 됐건 자산의 가치 대비 너무나 싸져 있는 흔히 얘기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주식 그런 두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매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요 이익이 모멘텀이 지금 현재에도 분명히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동차랑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조그만 기업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자동차군이랑 IT 대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타 다른 쪽에 본다면 이제 정말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이익 가치 대비 아니면은 자산 가치 대비일 텐데요. 그런 것도 대부분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주들 그리고 낙폭과된 주식들이 대부분이 누가 뭐래도 저평가인 것은 분명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철강도 엄청나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화학주들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떨어졌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들도 분명히 저평가입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낙폭과대이자 저평가인 것은 맞는데 한결같이 이익이 정말 다음 분기 아니면 6개월에 정말 좋아지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보신다면 매매할수 상관없겠지만은요.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한 달 내 3개월 정도에 정말 이익이 정말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 정도에 국한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거 머리 아픈 거 다 싫다. 나는 어떤 개별적인 성향, 정말 시장이랑 안 한 것 없이 정말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수급도 괜찮은 걸 찾아보시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무역이라든가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이런 것들은 시장이랑 큰 상관없이 지금 꾸준하게 돈을 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무역은 다시 지금 사상체육가에 지금 돈 1,000원에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달러가 강해지면 그걸 100%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생산해서 국외로다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파는 이런 회사에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 대형 호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나름대로 케이터링 업체고요. 범현대가에 계속해서 고객사가 늘어나는 것이고 현대글로비스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현대기아차의 운송의 운송 관할권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그룹이 외국사 제휴사로 만드는 회사에서 그 물량이 조금씩 현대글로비스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일 것이고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넥슨전자 합병 인수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7, 8% 떨어졌다 그러면 제 판단에서는 그건 어느 정도 갭을 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개별적인 주식을 매매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주식들은 전체 주식에서 많아봤자 20에서 30% 내에 한정해야 되겠죠. 일단 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될 쪽,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저평가 양쪽을 봐야 되는데 저평가 종목은 그야말로 장기 아니면은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영업무역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NC소프트 정도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현재 한 600억 원 정도를 팔고 있는데 순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도의 정점은 지나지 않았나 이런 감들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주식을 계속 판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봉 연구원께서 혹시 그런 종목 중에서 관심 가질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장이 부담스러워서 외국인이 매도가 지금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 종목이 나빠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부담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현금과 주식의 적절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물론 싸긴 싸지만 일단 시장이 부담되기 때문에 현금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좋은 종목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관심 종목이라든지 HTS에서 보시더라도 뭐 오리온이라든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거는 뭐 시장을 연치 않고 뭐 경기 방어주긴 하지만 외국인 보유 연준 최고치고요.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군들 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 스탠스가 뭐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기간 수급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게 또 프리 어닝 시즌입니다. 뭐 이제 6월달 지나고 나면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지 발표하고요. 7월 말에는 또 마지막 피크인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봐야 될 게 지금 IT 자동차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그룹과 현대차 그룹인 것 같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물론 매일 나오는 종목입니다만 기아차가 작년 5월 고점이 75,700원입니다. 근데 어제인가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7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 좀 지겹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이런 주도주를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인덱스 대비 우리가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따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서면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종목군도 많지만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 그룹 일단 밴드가 낮습니다. 삼성전자가 PER 9배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PER 밴드 8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우리 구매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싼 종목군들이 있는데 굳이 비싼 PER 밴드 높은 종목군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낮은 PER 밴드 낮은 중소형주 그쪽은 실적이 추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그룹 이렇게 좀 압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수급도 보면요, 다 이쪽 그룹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뭐 작은 종목도 뭐 사도 시푸드 공모 관련했을 때 사도 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원래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관련했을 때 뭐 모바일 결제 관련주 중에 뭐 한국사이버 결제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 그룹주로 좀 압축 대응했으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현금 비중은 반드시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삼성그룹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